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2년차 오영은 선생님께서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SD Complications에 대하여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붙일 예정이오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은 선생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임상강사 오영은입니다. 오늘은 ESD 컴플리케이션의 프리벤션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스트 ESD 블리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ESD 블리딩은 내시경 절제술의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약 5% 정도의 인시던스를 보입니다. 헤마테메시스 혹은 멜레나 등의 임상적인 출혈의 근거가 있거나 헤모글로빈이 2 이상 감소하며 내시경적 지혈술을 요하는 경우로 정의되고 발생 시기에 따라서는 이미디에이트 블리딩과 딜레이드 블리딩으로 나누어 분류됩니다. 문헌마다 약간의 정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술 후 24시간 이내 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디에이트 블리딩, 48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시술 후 5일 이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딜레이드 블리딩으로 정의합니다. 가스트릭 EMR과 ESD의 포스트 프로시저 블리딩의 리스크 팩터를 분석한 한 메타 아날라이시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병변의 플랫 디프레스드 몰폴로지, 칼시노마 히스톨로지, 카디오패시의 동반 여부, 안티스롬빅 드러그의 사용, 병변의 얼서레이션의 여부, 병소가 레서 커버처에 위치하였을 경우, 시로시스를 동반하였을 경우, 시술 시간이 60분 이상이었을 경우,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 튜머 사이즈가 20mm를 초과하였을 경우, 절제된 스페시먼의 사이즈가 30mm를 초과하였을 경우, CKD를 동반한 경우들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ESD 시술 중에도 왼쪽 사진과 같이 마이너한 블리딩이 있거나 아테리얼 블리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서브뮤커살 인젝션을 통해 클리어한 엔도스코픽 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코아귤레이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비저블 베스를 지혈하고 적절한 서브뮤커살 레이어의 뎁스를 유지하며 다이섹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술 중 트랙션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술 중 블리딩이 발생하였을 때는 커팅 디바이스나 헤모스타틱 포셉으로 정확한 블리딩 사이트를 타겟으로 하여 빠르게 지혈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트라오퍼러티브 블리딩의 리스크 팩터로는 튜머 로케이션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스토막 바디의 미들, 어퍼 서드 에어리어의 서뮤커잘 레이어에는 혈관이 많고 머스쿨러 레이어를 통과하는 굵은 혈관들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시술이 필요한 병변이 있다면 시술자는 시술 도중 출혈의 발생 위험에 유념하여 시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GC에 대하여 ESD를 시행한 후 딜레이드 블리딩에 대하여 프리딕션 모델이 개발된 연구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네이셔나이드 멀티센터 스터디로 딜레이드 블리딩의 프리딕티브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시행한 연구입니다. 스코어링 시스템은 각각의 리스크 팩터들의 오른쪽 도표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여서 총 4단계로 나누었고 각 항목의 점수 합에 따라 5점 이상일 경우에는 약 30%에 가까운 블리딩의 리스크가 있는 베리 하이 리스크로 분류하였고 3에서 4점은 하이 리스크, 2점은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0에서 1점은 로우 리스크로 계산하여서 딜레이드 블리딩 리스크를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어플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포스트 ESD의 딜레이드 블리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PGA 시트와 피브린 글루를 이용한 연구로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아데노마 혹은 EGC로 ESD를 시행한 환자 중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복용 중이거나 절제된 병소의 크기가 40mm를 초과한 라지 뮤코잘 리섹션을 시행한 하이리스크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ESD를 시행한 이후에 얼서 베이스에 PGA 시트를 부착한 이후에 피브린 글루로 고정을 하여서 포스트 ESD 블리딩의 발생률을 비교하였던 연구입니다. 포스트 ESD 블리딩의 발생은 PGA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4.5%, 넌 PGA 그룹에서는 5.7%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블리딩의 리스크 팩터로는 멀티플 안티스로모틱 에이전트의 사용과 튜머 로케이션이 레서 커버처에 위치하였을 경우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ESD 시행 이후에 PGA를 이용한 시술이 뚜렷한 블리딩의 예방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ESD를 시행한 이후에 엔도루프와 엔도클립을 이용하여 클로저를 시행한 그룹과 그렇지 않았던 넌 클로저 그룹 간의 포스트 ESD 블리딩의 발생률과 위험 인자를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싱글 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 ESD를 시행한 환자 중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를 복용 중인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포스트 ESD의 블리딩 레이트는 클로저 그룹에서는 11.5%, 넌 클로저 그룹에서는 11.9%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멀티베리어블 애널라이시스에서는 절제된 스페시멘의 크기가 40mm를 초과한 라지 리섹션 사이즈와 헤파린 브리칭 세라피를 시행한 여부가 포스트 ESD 블리딩의 인디펜던트한 리스크 팩터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서 베이스를 엔도르프나 엔도클립을 이용하여 클로저를 시행한 시술도 안티스로모틱 에이전트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포스트 ESD 블리딩을 예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ESD를 시행한 이후에 세컨룩 엔도스코피를 시행하는 것이 딜레이드 블리딩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 스터디로 세컨룩 엔도스코피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 세컨룩 엔도스코피를 시행한 그룹에서보다 포스트 ESD 블리딩의 인시던스를 비교하였을 때 열등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인텐션 투 트리트 애널라이시스와 펄 프로토콜 애널라이시스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ESD 프로시저 중 출혈 소견을 보이는 혈관과 비저블 베셀들을 충분히 지혈하고 페리오퍼러티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적용한다면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없는 환자에서 가스트릭 ESD 이후 세컨룩 엔도스코피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포스트 ESD 블리딩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폴리사카라이드 헤모스타틱 파우더는 조직에 쉽게 흡수되어 지혈작용을 보이는 폴리머 파티클 파우더로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에 관계없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포스트 ESD 블리딩에 대한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지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로 연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포스트 ESD 블리딩의 평가를 위해 하이리스크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는데 가스트릭 네오플라즘으로 ESD를 시행받은 환자 중 절대된 스페시멘의 사이즈가 4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정기적으로 안티스롬빅 에이전트를 복용하였던 환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토탈 포스트 ESD 블리딩 레이스는 6.3%, 헤모스타틱 파우더 그룹에서는 5.5%, 컨트롤 그룹에서는 7.1%로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헤모스타틱 파우더를 사용한 그룹에서 ESD 시행 후 7일 이내의 출혈은 없었으며 지속적인 안티스롬빅 에이전트를 투약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포스트 ESD 블리딩의 인디펜던트한 리스크 팩터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모스타틱 파우더 자체가 포스트 ESD의 블리딩을 예방하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어퍼지아이 내시경 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보노프라잔과 PPI 투약군 사이의 딜레이드 블리딩 리스크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레트로스펙티브 포퓰레이션 베이스드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올 도우즈 애널라이시스에서 딜레이드 블리딩은 보노프라잔 그룹에서는 5.3%, PPI 투약군에서는 6.9%로 보노프라잔 투약군에서 딜레이드 블리딩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가스트로 듀오데널 ESD를 시행한 환자에서 보노프라잔을 투약하였을 시 PPI와 비교하여 약 30%의 딜레이드 블리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스탠다드와 하이도즈 보노프라잔과 PPI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딜레이드 블리딩의 위험도가 더욱 낮았던 결과를 보여서 보노프라잔이 딜레이드 블리딩의 프리벤션의 새로운 트리트먼트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ESD 펄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술 도중 발생하는 펄포레이션은 시술자의 엔도스코픽 뷰를 통해 발견이 되거나 유관적으로 발견되는 엔도스코픽 펄포레이션이 없더라도 시술 후에 시행한 엑스레이나 CT에서 프리에어를 보이는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ESD 펄포레이션의 인시던스는 약 2.7% 정도이며 리스크 팩터로는 튜머의 로케이션, 튜머의 다이어미터, 프로시저 타임, 병변의 파이브로시스 여부, 뎁스 오브 인베이전 등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서지컬 인터벤션이 없이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트라오퍼러티브 펄포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브뮤커잘 레이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환자의 바디 무브먼트나 개그 리플렉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세데이션을 유지하는 것과 카본 다이옥사이드 인서플레이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리트먼트로는 엔도스코피 클립 클로저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엔도루프나 OTSC와 같은 다른 내시경적 치료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퍼포레이션이 확인이 되면 인펙션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항생제를 투약하고 시비어한 인펙션으로 진행하거나 뉴모페리토니움이 진행하지 않는지 등의 바이탈 사인을 클로즈하게 옵저베이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은 시술 도중 발생하는 퍼포레이션보다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으로 생각됩니다. 인시던스는 0.4% 정도로 훨씬 적지만 약 30% 이상의 환자에서 응급수술을 요하는데 이는 아마도 펄포레이션의 사이즈가 크거나 환자가 시기를 시작한 이후에 펄포레이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은 인시던스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위험인자 분석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가스트릭 튜브 케이스들이 위험인자로 분석된 바가 있었습니다.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은 시술 도중 익세시브한 썰말 데미지로 인해 머스큘라리스 레이어에 네크로시스가 발생하여 유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술 시 과도한 코아귤레이션은 피하고 만일 머스큘라리스 레이어의 코아귤레이션이 지나치게 실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얼서 클로저를 통해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을 예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에서 ESD를 시행한 이후에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이 있었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가스트릭 ESD를 시행한 11,531명의 환자가 분석되었고 이 중 15명인 0.13%의 환자에서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올드 에이지가 분석되었습니다.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이 있었던 15명의 환자 중 20%에서는 포스트 엑스레이에서 프리에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퍼포레이션 사이즈가 1cm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넌서지컬 트리트먼트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cm 미만의 퍼포레이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엔도스코피 클로저와 서포티브 케어가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만일 앞선 치료로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시비어한 페리토나이티스 등의 임상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면 지체하지 않고 서지컬 인터벤션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ESD 스테노시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스트 ESD 스테노시스는 스탠다드 엔도스코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릭처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스트릭 ESD 이후의 스트릭처는 약 0.8%에서 2.5%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바라는 위치는 카디아와 파일로러스로 알려져 있고 위험인자로는 내강의 4분의 3 이상의 설컴퍼런스를 차지하는 익스텐시브한 뮤코살 디펙트를 동반하여 시술이 진행되었을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릭처가 발생한 이후에는 엔도스코픽 벌룬 다일라테이션을 시행해 볼 수 있겠으나 이 시술 자체만으로도 약 10%의 퍼포레이션 리스크가 동반이 되며 만일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로컬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예방적 벌룬 딜라테이션이 프리벤티브한 메소드로 제안된 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 근거는 부족합니다. 에소파지알 ESD의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벌룬 딜라테이션이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이며 인트라 리저널 스테로이드 인젝션 혹은 오랄 스테로이드가 디스파지아를 호전시키고 반복적인 엔도스코픽 벌룬 딜라테이션의 시술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트릭 ESD의 경우에는 에소파지알 ESD에 비하여
프리벤티브 메서드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도스코픽 벌룬 다이레테이션으로 치료하거나 리프랙토리하다면 서지컬 인터벤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준행 교수님의 엔도투데이 가이드에서도 ESD 이후 협착 예방을 위한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법이 소개되어 함께 공유드립니다. 병소의 위치와 절제 범위를 고려하여 협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을 권고하고 있고 시술 2일 후에 스테로이드 투약을 시작하고 4주간 테이퍼링하며 복용한 후 중단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럼보 엠볼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ESD와 관련된 스럼보 엠볼리즘은 매우 적은 수의 케이스들만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술 이후 세레브럴 인팍션, MI, TIA 등의 스럼보 엠볼릭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들을 살펴보면 기저질환으로 인해 안티스롬빅 에이전트를 투약 중이었으나 시술을 위해 중단하였던 경우들로 분석되었습니다. ESD와 같이 울트라 하이 리스크의 블리딩 리스크를 갖는 프로시저를 시행할 경우 안티스롬빅 에이전트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어떻게 약제를 중단하고 재개해야 할지 항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엔도스코픽 프로시저에 대한 안티스롬빅 에이전트 투약과 관련하여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에서 안티플레이틀릿을 중단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를 정리한 표입니다. 스테이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발생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로우 리스크의 환자로 분류하여서 아스피린의 투약은 유지하고 ESD와 같은 고위험의 시술을 할 경우에는 시술 5에서 7일 전에 P2Y12 리셉터 이니비터는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3는 안티코아귤런트 에이전트를 중단할 시 하이 스롬보 엠볼릭 리스크가 있어서 헤파린 브리진 세라피가 필요한 고위험의 환자들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SD와 같은 하이리스크 프로시저와 관련한 리코멘데이션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 스롬보틱 리스크의 환자에서는 시술 전 아스피린의 투약 중단을 권고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단일 P2Y12 리셉터 이니비터를 투약 중인 환자는 시술 5에서 7일 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지혈 이후 약물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이디얼한 타이밍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기저질환을 고려하여서 해당 카디올로지스트와 뉴롤로지스트와의 컨설테이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세라피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은 투약을 유지하고 P2Y12 리셉터 이니비터는 역시 시술 5에서 7일 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충분한 지혈 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와파린의 경우에는 시술 3에서 5일 전에 중단을 하고 고위험의 스롬보엠볼릭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는 헤파린 브리징 세라피 시행을 권고하고 충분한 지혈이 시행된 이후에는 와파린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학은 시술 전 48시간 이상 투약 중단을 권고하고 충분히 지혈된 이후에는 2, 3일 이내에 재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ESD 블리딩은 ESD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이고 시술 중 출혈을 막기 위하여는 충분한 서브뮤커잘 인젝션을 시행하고 비저블 베스를 예방적으로 지혈하며 서브뮤커잘 레이어의 적절한 깊이를 유지하며 다이섹션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지연 출혈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안티스롬모틱 에이전트나 튜머의 위치, 환자의 동반 질환들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시술 도중 펄포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브뮤커잘 레이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세데이션을 유지하는 것과 CO2 인서플레이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술 도중 발견된 펄포레이션 사이트는 클리핑을 통해 빠르게 처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술 도중 과도한 코어큘레이션을 시행할 시 조직 손상으로 인해 딜레이드 펄포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펄포레이션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의 투약과 함께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와 엔도스코픽 트리트먼트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환자의 임상 경과가 점차 나빠진다면 적극적인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SD 이후에 발생하는 협착의 경우에는 병변의 위치와 프로시저의 범위가 발생 여부에 중요하고
치료로는 엔도스코픽 벌룬 딜라테이션이나 스테로이드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스럼보 엠볼리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환자의 기저질환과 투약 중인 약물을 잘 파악하고 리스크 베니핏을 고려하여서 약물을 중단 혹은 적절한 브리징 세라피를 시행하여서 안전하게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영원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3년 ESD를 시작하였고요. 2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합병증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배울 때 잘하는 분들 시술을 많이 옵저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3달간 매우 많은 병원에서 매우 많은 선생님들의 시술을 옵저베이션 했던 게 20년 지난 지금까지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현재는 국내에도 메이저 병원에서 ESD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개, 다른 사람 시술을 최소한 100개는 본 다음에 내시경 시술을 시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거는 2004년 한 저널에 실린 에디토리얼입니다. GI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엔도스코피스트는 서전이나 마취과 의사에 비하여 합병증 데이터를 모으는 걸 게을리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전이나 마취과 의사는 자신의 프로시저에 관련돼서 합병증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요. 합병증을 자랑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떳떳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나 내시경 의사들은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합병증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실제로 합병증은 정말 나쁜 것, 생기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감추다 보니까 실제 프랙티스에서 합병증이 생기면 데이터도 없고요. 합병증이 생긴 그 환자의 의사가 온통 뒤집어 쓰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는 건데 왜 안 생긴다고 감추는 것일까요? 우리는 몇 퍼센트의 합병증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내시경이란 매우 위험한 시술이고 안 생기면 다행이고 생기면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합병증 생긴 환자의 의사를 그때마다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놓고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의학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의학 엄청나게 퇴보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사법 리스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서전이나 마취과 의사 못지않게 데이터를 잘 컬렉션하고 널리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학회지에 실렸던 우리 한 변호사의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발생 빈도에 관한 설명이다. 의사에게 있어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는 지금까지 실시된 다수의 치료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 빈도도 통계적인 확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환자에게서는 자신에 대한 치료 행위에 있어서 합병증이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한다와 발생하지 않는다의 양자택일이므로 확률이 50%다. 어떤 환자는요, 설마 나한테 생기겠어? 라는 이런 생각으로 안 생긴다고 믿어버리시고요. 어떤 환자는 너무 걱정한 나머지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도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설명이 중요하다라고 당시 변호사님께서 투고하셨고요. 여기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특히 통계적인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적다라고 의사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 인식이 설명 시에
표현과 태도에 반영되어 환자 가족에게 안전한 치료 행위라고 설명되었다고 오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환자에게 합병증 매우 드문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매우 드문 일이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드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물게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시경 10,000명 하면 2명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죠. 10,000명 중에 2명. 매우 드문데요. 실제로 제가 30년간 내시경 해오면서 주변에 여러 의사들의 환자가 내시경 관련해서 사망한 것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내시경 관련돼서 사망은 매우 드문 일이 아니고요. 꽤나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겁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좋겠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감추지 않고 잘 모으는 게 시술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환자도 보호하는 방법이고, 의사도 보호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